다 함께라는 뜻의 동자가 사실은 제사용 그릇이었고, 이 비밀을 알면 한자의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갑습니다. 노교수의 인문학교실 광효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혀 무관해 보이는 다섯 한자범, 주, 반, 흥, 동에 숨겨진 형태, 소리, 그리고 고대 문화의 놀라운 연결망을 심층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글자, 다섯 자인데요. 반, 무릇범, 반, 일반반, 주, 배주, 흥, 일흥, 그리고 동, 한 가지 동입니다. 네, 혹시 이 글자들이 뭐랄까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는 모양만 봐서는 솔직히 연관성 찾기가 쉽지 않죠. 네, 전혀 달라 보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다섯 글자가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갑골문이나 금문 같은 고대 문자 시절에는 도대체 어떻게 모양과 소리, 그리고 또 당시의 문화 속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지 그 숨겨진 연결망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겁니다. 네, 고대인의 생각 또 문자 속에 숨겨진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거죠. 아주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겁니다. 네. 그럼 그 핵심 주장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이 글자들의 관계는요, 단순히 옛날 모습이 좀 비슷했다, 이걸 훨씬 넘어섭니다. 핵심은 소리가 비슷했다는 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배나 제사에 쓰던 그릇처럼 고대 문화 속에서 같은 범주에 속했던 그런 개념들을 공유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단순히 모양뿐 아니라 소리, 그리고 문화적 배경까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탐구는 일단 형태가 가장 비슷했던 반과 주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은 소리로 연결되는 반과 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 흥, 동이 제사용 그릇을 하는 어떤 문화적, 의미적 코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연결고리들을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보죠. 반하고 주,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지금 보면 정말 완전히 다른 글자인데 옛날에는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비슷했다고요? 솔직히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네, 그렇죠. 특히 그 고대 청동기 있잖아요. 네, 제사 지낼 때 쓰던 소치나 종 같은 거요. 맞습니다. 거기에 새겨진 글자를 금문이라고 하는데 이 금문을 보면 반과 주는 둘 다 누가 봐도 딱 배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정말 비슷합니다. 아, 배 모양이요? 네, 주는 뭐 아시다시피 배의 전체적인 모습을 본뜬 대표적인 상형 문자죠. 뭐 배 몸체나 노 같은 부분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들이라. 그럼 반도 원래는 주처럼 그냥 배를 뜻했던 건가요? 아니면 뭐 배 특정 부분? 돛대라던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약간 갈리기는 하는데요. 반의 본래 의미, 그러니까 본인은 주처럼 배 자체였거나 아니면 뭐 돛을 단 배의 모습, 돛대 같은 배의 특정 부분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아, 아마도 주라는 글자에서 파생되었거나 거의 같은 개념에서 출발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무릇 일반적으로 이런 뜻으로 쓰이잖아요. 네, 시간이 흐르면서 역할이 달라진 거예요. 주는 계속 배라는 의미를 지켰는데 반은 그 소리, 범이라는 소리를 빌려서 무릇, 대체로 일반적으로 같은 좀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데 쓰이게 된 거죠. 이걸 한자에서는 가차라고 부릅니다. 가차요? 빌릴까? 빌릴차? 말 그대로 글자를 빌려 쓰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영어 단어 크레인 아시죠? 네, 그 학이요, 새. 그렇죠. 원래는 학이라는 새를 뜻했는데 그 목이 긴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나중에는 기중기라는 기계도 뜻하게 됐잖아요. 아, 네네. 그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반도 원래는 배와 관련이 있었지만 범이라는 소리 때문에 무릇 일반적으로라는 뜻으로 빌려 쓰이면서 원래 그 배 모양이나 의미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진 거죠. 아하, 진짜 흥미로운데요? 그러니까 반과 주는 원래 배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뭐랄까 쌍둥이 같았는데 그렇죠. 반이 소리 때문에 모습도 의미도 지금처럼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뜻 뒤에 이런 시각적 역사가 숨어 있었다는 게 참 놀랍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로 이 시각적 유사성, 배
라는 공통된 기원이었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두 글자는 시각적으로 배라는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서 의미 변화와 함께 그 유사성이 희미해졌지만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연결고리로 넘어가서 반을 좀 보죠. 이건 반이나 주어는 모양이 꽤 다른데요. 혹시 이것도 옛날에 배 모양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연결점이 있는 건가요? 반의 고대 문자에 대해서는 배, 주 옆에 도끼, 변형이 있어서 배를 깎아 만드는 모습이다 이런 설도 있긴 합니다만 아, 그런 설도 있군요. 네, 하지만 반이나 주만큼 직접적인 배 형태와의 유사성은 좀 낮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소리입니다. 소리요? 그러고 보니 둘 다 입술을 붙였다 떼면서 내는 소리, 비읍으로 시작하네요. 이게 혹시 힌트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오, 현대 한국 한자음에서 둘 다 비읍 같은 입술 소리,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순음, 춘이라고 하는데요. 이 순음으로 시작하는 유사성이 아주 오래전 중국어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아, 정말요? 고대 중국어요? 네, 예를 들어 당나라 시대쯤의 발음, 그러니까 중고 한어 발음을 복원해 보면 두 글자 모두 비읍 계열의 소리, 그러니까 성모 중에서도 박모나 병모 계열로 시작했던 것으로 분석이 돼요. 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시기의 발음인 상고 한어에서도 비슷한 계열의 소리로 재구성되고요. 와. 수백 년 아니 수천 년 전의 소리가 지금 우리 한국어 발음에도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럼 글자라는 게 모양뿐만 아니라 소리를 통해서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마치 가족처럼 비슷한 소리 그룹, 그런 걸 형성하기도 한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고대 중국에서는 소리가 비슷한 글자끼리 의미를 빌려주거나 아니면 아예 새로운 글자를 만드는 데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반과 주가 형태적으로 배라는 뿌리를 공유했다면 반과 반은 이 비읍 계열이라는 같은 의문적 특징, 즉 소리의 유사성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아하,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형태만큼이나 소리도 문자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거죠. 네. 형태에서 이제 소리, 반로 연결고리가 확장되었군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가볼까요? 반, 흥, 동. 이 세 글자는 의미와 문화로 연결된다고요. 오, 흥 안에 동이 들어있는 건 눈에 딱 보이는데 여기 어떻게 반까지 연결되는 건지 이건 좀 더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자, 먼저 흥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흥의 아주 오래된 글자 형태를 보면요. 밑부분은 이렇게 두 손으로 뭔가를 받쳐드는 모습이에요. 이건 여자, 자의 변형이고요. 네, 두 손으로 드는 모습. 그리고 그 위에 동이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함께 뭔가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는 모습을 그린 거죠. 이런 걸 회의자, 뜻을 합쳐 만든 글자라고 하잖아요. 아, 네네. 함께 들어 올리다라는 이 구체적인 동작에서 일으키다, 번성하다, 흥하가 같은 추상적인 의미가 파생된 겁니다. 아, 흥이 함께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군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동이 핵심이겠네요. 동은 보통 우리가 같다, 함께 이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고대에는 다른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 모양이 언뜻 보면 그냥 입구 같기도 하고 여러 입이 함께 말하는 모습인가 싶기도 한데요. 네,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동의 고대 문자 형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입구 자와는 다릅니다. 많은 고문자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네모난 통 모양 위에 뚜껑이나 덮개가 있는 그릇의 형태로 봐요. 그릇이요? 네, 아마도 곡식이나 재물을 담는 그런 용기였을 것으로 추정하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음식을 나누는 데 쓰였던 그릇, 그러니까 일종의 제기, 제사용 그릇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와, 동이 입이 아니라 뚜껑 달린 그릇이었다고요? 이건 진짜 예상 밖인데요? 그럼 킹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제사용 그릇을 들어올리는 모습? 이렇게 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제사나 중요한 의식, 축제 같은 때에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재물을 바치거나 어떤 일을 시작하는 행위,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자인 셈이죠.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반이 이 그림에 합류합니다.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반이 판, 쟁반판의 원래 글자, 즉 본자였다는 학설입니다. 반이요? 쟁반판의 원래 글자라고요? 우리가 일반 할 때 쓰는 그 반이랑 밥상에 놓는 쟁반판이 원래는 한 글자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문자학 연구에 따르면 반은 원래 빙빙 돌다, 옮기다 같은 그런 동사의 뜻도 있었지만 동시에 쟁반 또는 넓고 평평한 받침 같은 명사, 즉 어떤 기물의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었다고 봐요. 아, 동사랑 명사 뜻을 같이요? 그렇죠. 그러다가 후대에 와서 동사 돌다의 의미와 좀 구분하기 위해서 그릇을 뜻하는 부수인 그릇명을 아래에 추가해서 우리가 지금 쟁반이라는 뜻으로 쓰는 판이라는 글자를 따로 만들었다는 거죠. 아하, 즉, 반 자체에 이미 쟁반이나 받침 그릇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이제 연결고리가 딱 보이네요. 네, 그쵸. 이것들을 전부 연결해보면 반, 원래는 쟁반 받침, 그릇을 의미하고 흥을 구성하는 요소인 통, 뚜껑 달린 재물 그릇은 모두 음식이나 재물을 담아서 올리거나 나누는 데 사용된 그릇이나 기물이라는 공통된 문화적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재사용 기물이라는 카테고리군요. 네, 맞습니다. 재사용 기물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의미적으로 깊이 연결되는 거죠. 이건 단순히 글자 모양이 비슷하거나 소리가 같은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고대 문화 속에서 이 사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도와 개념을 통해서 맺어진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자 그럼 오늘 탐구를 한번 싹 정리해 볼까요? 반, 주, 흥, 동. 이 5글자는 정말 놀랍도록 복잡하게 얽혀 있었군요. 그러니까요. 반과 주는 고대 배라는 시각적 형태를 공유했고 반과 반은 현대 한국어뿐만 아니라 고대 중국어에서도 브 계열이라는 소리를 공유했으며 마지막으로 반, 흥, 동은 직접적인 형태나 소리의 유사성보다는 재사용 그릇이라는 고대 문화 속 물건의 용도와 개념을 통해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와, 정말 거미줄처럼 엮인 입체적인 네트워크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5글자는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를 넘어서 형태, 소리, 의미, 그리고 그 글자들이 사용되었던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하나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네. 이는 문자가 단순히 정보를 기록하는 그런 정적인 기호가 아니라 언어와 문화 속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의미가 분화하고 또 소리가 변하며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우리가 오늘날 무심코 쓰는 한자 한 글자, 한 획 속에 이렇게 오래전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방식, 그들이 내던 소리,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정말 겹겹이 압축되어 있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쵸. 결국 한자는 단순한 표기 체계를 넘어서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세계관, 또 사유 방식까지 담아내는 그런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번, 반, 주, 흥, 동, 다법 글자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마무리합니다. 고대에는 이 글자들이 배, 번, 주라는 시각적 이미지, 버소리, 번, 반라는 청각적 연결고리, 그리고 재사용 그릇, 번, 흥, 동이라는 문화적 코드를 중심으로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맞아요. 결국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문자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를 넘어서 그 문자를 만들고 사용했던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문화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서 문자가 지닌 이런 다층적인 연결성, 그러니까 형태 너머의 소리, 그리고 소리 너머의 어떤 문화적 의미까지 이어지는 이 복잡하고도 아름다운 관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원래 배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뜻했던 번이 소리를 빌려서 무릇이라는 추상적인 부사로 의미가 확장되고 또 쟁반이나 돌다를 뜻했을 반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보았잖아요. 네, 그렇죠. 가차나 의미 확장 같은 거요? 네. 소리를 빌리거나 가차 아니면 개념을 확장해서 추상적인 의미로 발전해 나가는 이 과정이 과연 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체를 어떻게 형성하고 또 변화시켰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에 품고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뿌리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떨까 한번 제안해 봅니다. 참고로 한마디를 덧붙이겠습니다. 위 강의는 다소 장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범과 반, 그리고 흥해동은 그 모양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모양을 혼동하여 때로는 배로, 때로는 그릇으로 인식합니다. 즉, 범은 바구니 그릇의 모양이라고 하기도 하고 배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도 합니다. 또 주는 당연히 배의 모습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반에 쓰인 주는 배를 그린 것이며 따라서 반은 배를 젓는 모양이라고 하거나 배가 도는 모양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학자들은 넓은 그릇이나 음식을 담는 도구에서 손에 든 숟가락 같은 도구로 덜거나 섞는 동작을 표현한다고도 합니다. 위의 논의는 이와 같이 범과 주 심지어는 동까지 그 모양이 비슷하여 그릇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더불어서 범과 반이 보편적인 것과 연결되는 것은 순음의 발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음이 보편과 관련된 것으로는 보나 백성의 백과 같은 글자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따로 영상을 만들 생각입니다. 다소 어지러운 감이 없지 않으나 이번에는 동에 대해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학설에 따르면 범은 처음부터 큰 그릇을 그린 것이며 그것이 나중에 소리로 말미암아 무릇 모두라는 뜻으로 가차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 설을 따른다면 동은 무릇범과 입구가 결합한 모습이므로 결국 모두가 말을 하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대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문화, 그리고 세계관까지 담아내는 역동적인 유기체였음을 확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보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여운을 담은 사색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